네. 자, 우리 전 시간에는요, 법률행위의 그 무효 취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70페이지에 있는 법률행위 부관인데요. 자, 부관은 이런 겁니다. 자, 갑과 을이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을 때요. 자, 갑이 을한테 뭐 X 물건을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증여 계약이 됩니다. 반대급부가 없이, 반대 없이 그냥 주기로 했으니까 증여가 되는 거죠. 자, X 물건이 만약에 시계라고 해봤을 때요. 자, 3월 1일 날 증여를 하게 되면은요. 증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3월 1일 날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요.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이행은 3월 31일 날 이행하기로 했다. 라고 하더라도요, 3월 1일 날 매매와 동시에 바로 갑과 을 사이에 그 권리 의무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즉,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요,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바로 권리 의무, 즉,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자, 때로는요, 법률행위를 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증여를 하는데 그냥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일정한 시험, 네가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시계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증여를 하기를 하는데, 갑이 3월 1일 증여를 하긴 하는데, 바로 지금 현재 3월 1일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을이 갑한테 시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법률행위와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지만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과되는 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을이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을의 권리가. 자, 이렇듯 어떤 권리의 발생을, 자, 법률행위를 하면서요, 그에 따른 효과, 권리 의무의 발생을 일정한 사실에 의존시켜서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사실, 시험에 합격한다는 어떤 사실에 의존시켜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일정한 사실에 의존시켰을 때 그 일정한 사실, 이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을요, 이 계약의 내용에 부과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서요. 이것을 계약에 이제 있어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해요. 자,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본래적인 법률행위의 그 내용에 본래적인 법률행위 이제 부과시킨 법률행위의 내용. 이것을 이제 부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관에는요, 조건이나 기한, 부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지만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조건과 기한만 다루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효과죠. 이 증여계약의 효과, 즉 법률행위의 효과죠. 법률행위의 이제 효과. 효과라는 것은 효력, 같은 말이에요. 뭐 효과와 효력은 뭐 약간 좀 틀린 말 아닙니까? 구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효력이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바로 법률행위와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장래에 일정한 사실, 저렇게 시험에 합격하면 이런 식으로 장래에 이제 일정한 사실에 의존시켜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법률행위 효력을 장래 사실에 의존시켜서 부과시켜 놓은 그 계약의 내용, 그걸 부관이라고 하는 거죠. 의존시켜 놓은 이제 계약의 내용인 이제 부과시켜 놓은 어떤 계약의 내용, 이것을 이제 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효과를 장래 일정한 사실에 의존시켜 놓은 것, 그냥 놓은 것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부관이라고 하는 거니까 의존시켜서 놓은 것,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이제 부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관에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나눕니다. 자, 그 일정한 사실이 불확실한 사실일 때요. 그 사실이 불확실합니다. 과연 그 일정한 사실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를 불확실하다라고 하게 되면 부과시켜 놓은 부관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고, 만약에 그 장래 일정한 사실이 확실합니다.
반드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켰을 때 그 확실한 사실을 의존시켜 놓으면 그 부관을 우리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켰을 때 그 장래의 사실이 불확실하냐 확실하냐에 의해서 구별이고요. 자, 그리고 이때 그 효과요. 장래의 효력을 의존시켜 놓는다라고 했을 때요. 장래의 효력은 그 효력에 발생을 의존시켜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멸을 의존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시켜 놓는데 그 불확실한 사실을 어떤 법률행위 효력 발생에 의존시켜 놓게 되면요. 발생하는데 의존시켜 놨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소멸, 법률행위의 효력에 그 소멸을 의존시켜 놨을 때, 의존시켜 놓은 조건을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해제 조건.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자, 시험에 합격하면 뭐 100만 원을 주겠다. 시험에 합격하면 뭐 시계를 사주겠다. 그러면은 이때 징역약을 3월 1일 날 징여를 합니다. 자, 3월 1일 날 징여를 하지만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그 권리가 어떻습니까? 정지되어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다가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발생. 그래서 이때까지는 정지되어 있다가 이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시험에 합격하면 그랬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 시험에 합격하면은요. 장래에 반드시 확실하게 오는 건 아니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돼버리면 도저히 또 합격할 수도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장래에 확실할지 불확실할지 합격할지 합격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게 되겠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너한테 뭐 시계를 주겠다,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것이 뭐냐? A라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하면 주겠다라고 했을 때요. 자, 사망은요, 시험에 합격이야 못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안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죽게 되기 때문에요.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기한이 되겠죠.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기한 중에서는 확실하게 오긴 오지만 언제 올 줄 몰라요. 자, A가 사망하면 그렇으면 사망한 날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징여를 하면서 5월 1일이 되면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5월 1일은 확실하게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날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확정 기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한은 이제 그 불확정 기한과 조건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시험의 합격은 합격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건이 되는 것이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온다 그러면 이것은 기한입니다. 다만 기한이 아직 불확정적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요. 비가 오면 100만 원을 주겠다. 비가 오면 시계를 사주겠다. 자, 그러면 비가 온다면은 조건이겠습니까? 기한이겠습니까? 비가 온다면. 자, 우리나라 비가 뭐 올 때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언젠가 한 번은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언젠가 한 번 오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면 그러면 이것은 비가 온다면은 기한이 되겠죠. 기한. 확실하게 오긴 오는 것이죠. 근데 언제 올지 다만 모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기한이긴 하지만 불확정 기한이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서 뭐 조건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조건으로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조건은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요 이건 조건이 돼요. 그런데 언젠가 비는 한번 오겠죠. 그러면 기한이 되고 다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이 된다. 그래서 이 조건 불확실한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내일 비가 온다면 100만 원 주겠다. 자, 내일 비가 온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일은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내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내일은 비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이 되겠죠. 조건이. 그러나 내일이라는 말 없이 그냥 비가 온다면 해버리면 이것은 기한이 되고 다만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거죠. 언제인지 확정되지 않을 뿐인지 확실하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한이 되는 거죠. 불확정 기한.
그래서 조건과 기한,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요거 두 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과 조건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다시 이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인데요. 똑같은 시험에 합격하면이라고 했을 때요. 시험에 합격하면은 시계를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고 하면은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권리가 정지되어 있다가 합격하면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그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때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말은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매달 5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매달 50만 원에 대한 이런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직 합격하기 전이라면.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의 권리가 발생을 했다가요.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합격할 때까지만 50만 원 주기로 했지. 합격하면 더 이상은 안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는 순간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권리는 소멸하게 되겠죠. 소멸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정지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권리를 소멸시킨다. 이때 이제 권리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주게 되면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은 크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정지 조건이 있고요. 조건 성취에 있어 권리를 소멸시키는 해제 조건이 있다. 자,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은 조건에 때로는 정지 조건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해제 조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처음과 끝을 다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을 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한도요. 기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한도. 자, 확실한, 장래 사실이 확실하면 기한인데, 그 기한이 도래했을 때, 자, 조건에 있어서는요,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건에 있어서는 성취, 불성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한에 있어서는요, 확실하게 오긴 오는 거죠.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를 뿐인 거죠. 불확정 기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기한에 있어서는 성취다, 불성취다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따라서 기한은 그냥 도래라는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올 테니까요, 도래요. 자, 그러면 그 기한이 도래했을 때요. 기한이 도래했을 때, 여기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정지 조건, 효력을 소멸시키면 법률행위 효과를 소멸시키게 되면 해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자,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 효과를요, 발생시키는 기한이면요, 이것을 시기라고 하고요.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기한은 우리는 종기라고 합니다. 종기. 자, 그런데 이 기한은요, 기한은 혼동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과.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과 3월 1일 날 매매를 한 다음에요. 매매를 한 다음에 3월 31일 날 이때 이행하기로 했어요. 이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단순히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 효력은요, 이때 바로 발생을 합니다. 바로 발생을 하고, 요건 뭡니까? 3월 31일은 그냥 이행기일 뿐인 거죠. 이행기일 뿐이지 이것이 기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한이라고 했을 때는 그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 A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 언제 사망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사망할 테니까. 그래서 사망을 하면 그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하기 전에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3월 1일 날 매매를 한 다음에 3월 30일 날 이행하기로 했으면요, 3월 31일에 그때 을이 갑에 대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매와 동시에 권리는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은 갑에게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권리는 바로 발생하는 거죠. 다만 그 권리 어떻게 돼요? 그리고 권리 의무는 발생을 하는 거고, 다만 그 의무의 이행기가 3월 31일 뿐인 것이죠. 이행기가 3월 31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한은 아닌 거죠. 이때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의무는 이때 발생하고 다만 이행기가 3월 31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법에서는 이 이행기하고 이 기한을 주로 혼동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기도요, 때로는 기한이라는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별하지 마시고요. 이런 이행기도 그냥 기한의 의미로 포함시켜서 이해하십시오. 혼동해서 주로 사용하니까. 자, 그러면요, 이런 걸 보죠. 시기와 종기는 이런 거예요. 시기와 종기는 만약에 3월 31일 날 이렇게 하죠.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갑과 을이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계약하자마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1월 1일 날 계약만 하고 그 다음에 자, 3월 1일부터 한 2년이 지난 2월 2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고 이때 물건 뺀다라는 거죠. 짐 뺀다. 2년이 경과한 후에요.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건 아니죠.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3월 1일부터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의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이행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행기가.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을은 갑에게 이제 이때 사용 수익을 시작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을도 갑에게 이제 차임, 그 월세를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서로의 권리 의무는 이제 이때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만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효력이 발생했다가 2월 28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을 하게 되겠죠.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임대차 관계가 시작돼서 이때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임대차 관계가 시작되는 시기, 요 3월 1일을 우리는 시기라고 하는 거고요. 끝나는 날, 2월 28일을 이제 종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나 종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시기나 종기, 어떤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했을 때 시작되는 부분을 시기, 끝나는 부분을 종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되면은 그때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제 효과가 소멸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날짜로 정해져 있으면요. 그 기한이 날짜로 정해져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정기한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랬는데요. 시험에 합격하면이 아니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이랬을 때 사망하면 너한테 100만 원 주겠다라고 했을 때요. 자, 사망은 언젠가는 사망할 테니까 이거는 시기가 되겠죠. 기한이 되겠죠. 일단 기한이 되겠죠.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 되겠죠. 그래서 사망하면은 시계를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시계에 대한 권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되겠죠. 시기. 권리를 발생시키면.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달 50만 원씩 주는데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돈 안 주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똑같은 사망하면이라는 것이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종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시기, 종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체로만 그 조건이나 기한 자체만으로 이게 시기냐, 종기냐, 아니면은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이냐, 이건 알 수가 없고요. 그 뒤에까지 나와야 되겠죠. 사망하면은 과연 권리가 발생을 하느냐, 소멸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합격하면 권리가 발생하느냐, 권리가 소멸하느냐, 그에 따라서 정지 조건, 시기, 해제 조건, 종기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때 이렇게 조건이 있고 부관에는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이제 불확정 기한이 있는 거죠. 확정 기한은 보통 이제 날짜로 정해져 있으면요. 기한이 확정 기한이 될 것이고 불확정 기한이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 사망하면 이런 것들이 불확정 기한이 되겠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자,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조건부 법률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기한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죠. 자, 70페이지 보시면요. 부관에 의해 가지고 있죠.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그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그 효력이죠.
장래의 사실이에요. 장래의 사실, 장래에 일정한 사실에 의존시켜 놓은 이제 약관, 덧붙여 놓은 계약의 내용, 이런 것들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제 부관과 관련해서 조건, 기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조건과 기한의 구별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확실하냐, 장래의 사실이 확실하면은 기한이 되고 불확실하면은 조건이 된다. 그래서 불확정 기한하고 조건하고 구별해라. 그래서 불확정 기한은 확실하긴 하지만 그 기한 자체가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불확정 기한이 된다. 불확정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조건을 보죠. 조건은 이제 이런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시켜 놓으면 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자, 조건의 종류는 이렇게 방금 설명했던 그 효력을 발생시키면은 정지 조건, 효력을 소멸시키면은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수의 조건이 있고 비수의 조건이 있는데요.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면 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비수의 조건은 반대예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되면 비수의 조건인데, 자, 뭐 이런 구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건 조건이라고 했죠.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비가 오고 안 오고는요, 나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당사자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성취 여부가 이루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의 조건은요, 다시 세 번째 줄 보시면 순수 수의 조건이 있고요, 단순 수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단순 수의 조건이 이런 거예요. 내가 미국에 다녀오면, 자, 미국에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 이것은 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의 조건이긴 하지만요. 그런 수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오면은 어떤 뭐 선물을 뭘 갖다 주겠다. 뭐 자동차라도 사주겠다. 뭐 시계를 선물로 주겠다. 향수를 사주겠다. 자, 이런 거는요, 외부에서 미국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 여부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순수 수의 조건은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내 마음이 내키면은 시계를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된다면은 시계를 주겠다. 자, 그러면요, 사랑하게 된다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언제 가비를 사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된다면, 너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좋아하게 되면은 주겠다라는 것이니까 언제 그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갑이 좋아하게 된다면, 사랑하게 된다면, 내키면 주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줄 생각이 지금은 아직은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게 되면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주면 되는 것이지 좋아하게 되면 주겠다. 이것은 아직은 줄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좋아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것은 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주겠다라는 법적 구속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줄 생각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순수 수의 조건이요. 오로지 자기의 그 개인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마치 조건처럼 보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거죠.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내키면 주겠다는 것은 아직은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순수 수의 조건은요, 법률적 구속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여의 의사는 무효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이제 가장 조건이에요. 자, 순수 수의 조건도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건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 의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순수 수의 조건을 제외하고도요,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건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것은 이제 조건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조건이 아니다. 이걸 가장 조건이라고 해요. 자, 가장 조건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 조건, 기성 조건,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있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 1항 보시면 151조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것일 때요. 자,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에서 했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주기로 했어요. 뭐 중요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만약에 네가 A라는 사람을 죽여준다면, 죽이면은 1억 원을 주겠다. 자, 죽이면은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사회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했을 때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돼서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죽여준다면 하면은 이 조건만 무효가 되면은 갑은 을한테 그냥 1억 원을 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반사회적 조건이라면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런 불법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요. 그냥 무효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위반한 것일 때는, 반사회적 행위였을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양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기성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래의 그 효력을 의존시켜야 돼요. 장래의 효력을 의존시켜야 되는데 이미 만약에요. 이때 이미 3월 1일 날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지 조건으로 100만 원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이 사람이 2월 20일 날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합격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이 어떻습니까? 법률행위 당시에 이때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증여할 당시에 이미 증여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조건이 성취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어떻습니까? 장래 불확정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이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장래 사실에 의존시킨 것이 아닌 거죠. 이미 성취돼 버린 것이에요. 자, 이미 성취돼 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미 성취돼 있었을 때. 자, 조건은 장래 사실에 의존시켜야 되는데 장래 사실에 의존시켜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기성 조건. 기성 조건은 장래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성 조건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성 조건을요, 조건으로 걸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죠. 자, 합격하면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요. 이미 합격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률행위는 이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합격하면 주기로 했는데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바로 100만 원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합격할 때까지 법률행위가 효력이 정지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기성 조건이요, 이렇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었다면 정지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하고 동일하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은 이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일반적 법률행위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요, 반대로, 자, 합격하면 100만 원 합격하기 전까지는 계속 100만 원씩을 주다가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돈을 안 주기로 했어요. 안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합격을 해버렸다는 거죠. 합격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 경우는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제 조건은 발생했다가 이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해야 되는데 기성 조건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처음부터 유효하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처음부터 이것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자, 보죠. 다시 2양 읽어보시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즉 기성 조건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사망은요, 이제 불능 조건이 나옵니다. 불능 조건. 자, 불능 조건은 이런 거예요. 자, 불확실해야 됩니다. 장래의 사실이 불확실해야 돼요. 불확실하다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야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될 가능성, 성취 가능성이 있었을 때 조건이 되는 것인데 성취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불능이에요. 불능. 그러면 이것은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죠. 처음부터 성취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불능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불능 조건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되겠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00만 원 줄게. 자, 생각해보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100만 원 줄게. 자, 100만 원 줄게 그랬으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줄게. 1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정지 조건이 되겠죠.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이 가능성이 불능이에요. 불능. 불능이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면 돈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 없으니까 돈 안 주겠다는 거죠. 권리는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또 반대로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제 해제 조건으로 부과됐을 때요. 즉, 내가 너한테 매달 10만 원씩을 보내주겠다.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계속 돈을 주고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그때 소멸을 시키겠다. 돈을 안 주겠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은 없으니까 평생을 계속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소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소멸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유효한 상태가 되겠죠. 계속 유효한 상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만약 여기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죠. 그러나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해제 조건을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성취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계속 그냥 유효가 됩니다. 조건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3 보시면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불능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전지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천천히 이해하시면은요, 불능 조건이냐 아니면은 기성 조건이냐에 따라서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안 된 상태는 절대 암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해가 됐을 때는 또 문제를 빨리 풀고 혼동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두 문자를 가지고 좀 외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해무 이렇게 외웁니다. 자, 기상 조건 반대말이 이제 불능 조건이 되겠죠. 불능 조건. 그렇죠. 해제 조건 반대말은 이제 정지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지 조건, 불능 조건, 기성 조건, 해제 조건 했을 때 기역, 키읔, 맨, 자음이 맨 끝에 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없다 해가지고 기해무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에요. 자, 기성 조건이 이미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죠. 합격하면은 합격할 때까지 돈 주고 합격하면 돈 안 주기로 했는데 이미 합격했으니까 처음부터 돈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요거 하나만 정해놓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기성 조건이 불능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해제 조건은 그대로고요. 자, 이랬을 때는요. 무효의 반대말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했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은 그때는 돈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으나 마나죠. 계속 지급하겠다. 그냥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겠죠.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것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또 만약에요. 기성 조건은 그대로 두고요. 해제 조건만 만약에 정지 조건으로 바뀌었을 때요. 또 하나만 바뀌었죠. 그럼 우리는 이해했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면은 돈 준다고 했는데 이미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돈 그냥 바로 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둘 다 바뀌었어요. 기성 조건이 불능 조건으로 되면서 해제 조건이 또 정지 조건 둘 다 바뀌었습니다.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가 서쪽에서 뜨면 돈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해무라고 기억하신 다음에요.
기성조건, 해제조건이면 무효인데 하나만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무효의 반대말인 조건 없는 법률행위. 완전히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돼버리는 것이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고 둘 다 바뀌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법 조건이나 기성조건 또는 불능조건은요. 이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조건에는요. 순수 수위 조건도 가장 조건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이 아니다. 순수 수위 조건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불법 조건도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요, 이제 조건은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불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사람이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제 효력 발생에 의존시켜서 정지 조건을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습니까?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권리가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갑이 이익이 되는 거죠. 갑은 이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성취가 되면 을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이게 정지 조건이었을 때는 조건 성취를 통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고, 갑은 어떻습니까? 조건 성취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요. 자, 성취와 불성취의 의미가 먼저 있는데요. 또 용어가 나오죠. 이 적극 조건, 소극 조건이 있는데, 또 여긴 시험에 합격하면이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 결혼도 어떻습니까? 할 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주겠다. 그럼 이건 정지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때까지 돈을 계속 주다가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혼하면 이제 해지 조건이 될 것이고. 자, 결혼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실이 존재하면, 적극적으로 존재하면 이것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조건이라고 하고요. 소극 조건은 여기서 그냥 말만 좀 다를 것일 뿐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너한테 계속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아니죠. 100만 원을 주겠다. 결혼 안 할 때까지 1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안 할 때까지 계속 준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끊겠죠. 그러면 네가 계속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은 돈을 계속 지급하겠다. 또 네가 계속 계속 결혼을 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몇 살까지 결혼을 안 한다면은 얼마를 주겠다. 그 전까지는 뭐 안 주고 있다가 결혼을 안 하면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은 너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럼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이 어떻게 돼요? 조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게 성취가 되면은 이것을 소극 조건이라고 하고, 결혼하면 그러면은요, 어떤 사실이 존재하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건 적극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적극 조건. 그러니까 적극 조건, 소극 조건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면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적극 조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은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소극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면은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결혼하면이 적극 조건이 되겠죠. 근데 40이 되도록 네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극 조건이 되겠죠.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조건이 성취되니까요. 그래서 소극 조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조건의 성취가 될 것이고, 적극 조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는 것이 조건의 성취가 되겠죠. 자, 조건의 성취가 되면, 이게 만약 조건 성취가 이제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면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시험을 합격하면은 뭐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은 적극 조건이 되겠죠. 시험에 합격하면 이 적극 조건이 이제 정지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조건의 성취로 있어서 을이라는 사람은 이익을 받는 사람이고요. 이제 그럼 갑은 이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죠. 불이익. 자, 이때 조건은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 측에 위반해가지고 조건을 성취시켰을 때, 이익을 받은 사람의 신의 측을 위반해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을 때, 그러면 그 조건의 성취에 따른 이 사람의 이익을 권리로서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을은 조건 성취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만약에 조건이 성취되면 이 사람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갑이라는 사람이 조건 성취를 방해를 합니다. 조건을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못하도록 해가지고 결국 조건이 불성취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인데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불성취가 됐으니까 이제 갑이 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불성취를 통해서 이득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성취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사람, 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또 반대로 신의성실에 위반해가지고 조건 성취를 방해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조건이 불성취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 측에 위반해가지고 조건을 성취시켰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갑은 그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여 성취 또는 불성취가 됐을 때 그 이익을 받은 사람, 불이익을 면하는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양가로 2번에 있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에 의한 조건의 성취, 불성취의 내용입니다. 말은 좀 복잡하겠지만요. 사실은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성취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예요.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성취를 방해합니다. 신의 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이익을 받아라 이거죠. 책임져라 이거죠. 이 항은 또 반대가 되겠죠. 조건 성취에서 이익을 받을 자요. 이익을 받을 자가 원래는 가만히 놔뒀으면 불성취가 돼가지고 이익을 못 받을 사람이었는데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취를 시켰을 때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 성취했다는 이익을 주장을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불성취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예요. 자, 시험에 합격하면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주기로 했느냐.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을.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붙어 있을 때 다른 반사회적 조건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측 위반도 없을 거예요.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측 위반하여 방해이기도 하지 않았을 때요. 자, 그러면은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1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정지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00만 원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물론 해제 조건이었으면 권리가 소멸하겠지만 이것은 정지 조건이면 권리가 발생하게 되겠죠. 성취가 되면은. 물론 불성취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권리가 발생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성취가 되면요. 확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의 권리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 권리가 됩니다. 100만 원의 권리. 그런데 아직이요. 성취 전에요. 성취 전. 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성취 후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확정된 권리가 발생하겠지만 아직 성취 전이라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에 대한 권리는 발생하지 않겠죠. 100만 원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게 되면 장차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죠. 기대권. 확실한 확정적인 권리는 아니지만요. 조건이 성취되면 받게 될 이 기대권 이런 것들을 조건부 권리라고 합니다. 합격되면은 받을 수 있는 그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은 조건이 붙어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된 권리는 아닙니다. 그럼 이때 가지고 있는 권리요. 이런 것들을 기대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대권도요,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을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곧 있으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당장 이 사람이 100만 원이 없어요. 돈이 지금 10만 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야, 내가 합격하면은 갑인한테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야, 난 열심히 해서 곧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한다. 합격하면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합격하면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50만 원에 팔 수 있느냐. 자, 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 합격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합격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50만 원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을이 합격하게 되면 이제 병이 갑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병이.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합격하면 1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50만 원 받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부 권리도 어떻습니까? 물론 을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면은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50만 원 주고 이 권리를 사겠지만은 을이 합격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10,000원 주고도 안 사겠죠.
그러나 아무튼 재산적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은 뒷 문제고 일단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10,000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재산적 가치는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재산적 가치 있는 이 기대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고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대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대권을요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것은 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기대권도요 소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권리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침해 금지. 요게 이제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보죠. 양가로 1번 보시면 조건 법률행위 효력에서요. 자 조건 성취 효과. 자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자 그러면 1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제 권리가 발생을 하겠죠. 효력이 생기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지 조건이 아니라 희지 조건이면 어떻습니까? 권리가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된 때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자,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법률행위를 한 다음에요. 증여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제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정지되어 있다가 이때 비로소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요. 약정에 의해서 이때로 소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요. 그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요. 자,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하는 거. 이거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효과이기 때문에요. 소급을 하든 소급을 하지 않든 이건 당사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소급하지 않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성취된 때로부터 그러나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소급시킬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양가로 2번은요.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이요. 자, 성취가 확정되기 전입니다. 성취 전의 효력이라는 거죠. 자, 성취 전의 효력은요. 이것도 기대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소극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149조 보시면 조건의 성취가 미적인 권리 의무, 미적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권리와 마찬가지로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제공을 다 가능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 기대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148조 보시면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그 조건의 성취가 미적인 동안에도 조건의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침해 금지라는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조건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조건에 대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기한입니다. 기한은 개념적으로요. 조건과 차이 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하면 우리는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기한의 종류에는요. 그 발생을 의존시키면은 그 발생을 이제 기한이 그 발생을 이제 의존시키면 시기라고 하고요. 발생을 의존시키는 기한은 시기. 그리고 소멸을 의존시키는 기한은 우리는 종기라고 합니다. 종기. 그리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은요. 앞서 설명했죠. 그 기한은 반드시 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래를 하는데 언제 도래할지가 확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날짜로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은 확정기한.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사망한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제 불확정기한이 됩니다. 불확정기한. 자, 넘기시면은 이제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나오게 되는데요. 자,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과 관련돼서요. 조건에 있어서는 성취 불성취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친위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을 때 방해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기한에 있어서는요. 언제든가는요. 반드시 도래를 합니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요.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방해 행위에 의해서 도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도래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있어서 성취, 불성취 이런 문제가 기한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도래라는 개념은 생길 수가 없어요. 도래하지 않는다면 이건 애초에 기한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건에서 같은 성취, 불성취와 같은 기한의 도래, 불도래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요. 항상 도래한다는 거죠.
항상 도래한다. 자, 그래서 자, 기한부 법률의 효력 보시면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기한은. 그래서 뭐 방해에 의해서 불도래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한이 반드시 도래한다라고 했을 때요. 자,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생기는 이런 조건부 권리요. 조건부 권리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도래하는 기한부 권리는 더 보호 가치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보호 가치가 큽니다만은 보호의 정도는 조건부 권리하고 이제 동일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가치는 좀 크게 되겠죠. 확실하게 도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제 기한부 권리도요. 자, 기한 도래 후의 조건, 기한부 법률의 효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잘못됐네요. 여기가 못하네요. 기한 도래 후에 이제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을 해야 되겠죠. 기한부 법률행위. 자, 기한도래 후의 법률행위는요. 뭐 간단하죠. 우리가 앞에서 했죠. 152조 보시면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어떻습니까?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요.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기한은요. 절대 소구표가 없습니다. 밑에 박스 밑에 있죠. 기한을 정했다는 것이 소구표를 인정할 것이면 제초에 이 사람들은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한을 정했다는 것과 소구표는 서로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소구표를 인정할 수도 없고요. 기한은 절대적으로, 이건 절대적입니다. 소구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양가로 3번은요. 그러면은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권리가 이제 만약에 시기였으면은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권리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확정적인 이제 권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기 있는 권리가, 시기부 권리가 아직 도래 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도래 전이라면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죠.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장차 기한이 도래하면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대권. 이 기대권을 이제 기한부 권리라고 하는 거죠. 자, 조건부 권리가 보호되듯이 기한부 권리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를 적극적으로 처분, 상속, 보전, 담보 제공 가능하듯이 기한부 권리도 다 상속, 보전, 처분 또는 뭐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침해 금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양가로 3번 보시면 기한 도래 전에 기한부 법률행위에 효력해가지고요. 자, 기한부 권리의 준용 규정에서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준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부 권리도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건을 알면 기한은 뭐 간단하죠. 서로 DB에서 보면 됩니다. 자, 사는요, 기한에 있어서는요, 기한의 도래, 불도래, 그러니까 불도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요. 자, 반드시 도래하다 보니까는요, 아직 기한이 이제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언젠가는 도래할 텐데,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득, 이런 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이런 게 됩니다. 자,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1억 원을. 갑이 을한테 1억 원. 그래서 갑이 채권자라고 하죠. 언제 갚기로 했냐면요. 1월 1일 날 돈을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변제를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을은 채무자가 되겠죠. 을은 채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만약 이자가 없이 1억 원을 빌려줬을 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무이자로 빌려줬으면은 을은 어떻게 됩니까? 12월 31일은 언젠가는 오겠죠. 12월 31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한이 되겠죠. 12월 31일이 아직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을은 아직 갑한테 1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 이런 것들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무이자 소비대차,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자가 없이 빌려줬을 경우에는 을이라는 사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아직 원금 1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 기한의 이익은 어떻습니까?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을만이 갖게 되겠죠. 기한이 도래하면 이제 갑은 1억을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갑은 을한테 무슨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아무것도 없고요. 을만 지금 아직 갚지 않아도 되는 기한이익을 갖게 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1년간 좀 보관을 맡겼습니다. 자, 보관을 맡겼다. 그래서 을이 갑을 위해서 물건을 보관합니다. 이제 서로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 물건을 보관을 맡기고 을이라는 사람이 보관해 주기로 했어요. 이런 계약을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갑이 을한테 X 물건을 맡겼으면요, 이제 갑이 나중에 을로부터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 맡겨가지고요, 12월 31일 날 물건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요, 보관비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관비를 안 받기 때문에 갑은 어떻습니까? 12월 31일 전까지는 물건을 아직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져갈 필요가. 을은 어떻습니까?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은 계속 보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현재가 6월 1일이라 그러면은 12월 31일까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어떻습니까? 갑이 어떻게 돼요? 이익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아직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관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이때는 갑, 채권자가 기한이익을 갖는 거죠. 그러나 소비대차 같은 돈을 빌리는 계약에서는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이자가 있었을 때, 이자.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기라고 돈을 빌렸을 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관료를 받기로 했을 때요, 보관료를.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매달 갑은 을한테 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죠.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어떻습니까? 갑도 을한테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을은 1억 원 원금을 아직 갚을 필요가 없지만 갑도 을한테 계속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관료를 받기로 했으면은 갑도 12월 31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물건 자체를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을도 대신 어떻습니까? 갑한테는 계속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 이렇게 이자가 따라 보관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때 채무자나 요때 채권자, 갑도 어떻습니까? 기한이익을 갖는 거죠.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보관료나 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대가가 있었을 경우에는요, 채무자, 채권자 이런 사람들만 기한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기한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쌍방이 모두 기한이익을 갖게 됩니다. 자, 기한이익은 이렇게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누가 기한이익을 갖느냐를 정해지는데요.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굉장히 특별한 계약을 해가지고요, 이 계약에 있어서 과연 기한이익을 누가 갖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계약이라는 건 어떻게 복잡한 계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가 기한이익을 갖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갖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요, 153조 1항이에요. 자, 1항 보시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추정만. 그러나 계약의 성질에 의해서 누가 기한이익을 갖는지가 뻔히 알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이 기한이익을 갖지만은 누가 갖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갖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그 2번, 그 2항 보시면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가 있어요. 포기한다는 것은요, 만약 이 경우에 이자가 없어가지고 을만 기한이익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을은 원금 1억 원을 12월 31일 되기 전까지는 안 갚아도 상관없지만은 을이라는 사람이 스스로요, 6월 30일 날 돈을 갚습니다. 이걸 막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아직 안 갚아도 되는데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돈을 갚는 건 상관없어요.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관료가 없이요, 채권자만 기한이익을 가질 때요. 자, 이 사람은 12월 31일까지는 물건 안 가져가도 되지만 이 사람이 6월 31일에 가져가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을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보관료라든지 이자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요, 상대방도 기한이익을 갖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을 하면서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사람이 만약 이자가 1억이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을은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해야 되는데 6월 30일 날 1억 원을 변제할 때요, 기한이익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1억 원을 변제할 때는요, 6월 달까지 이자 50만 원 변제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7, 8, 9, 10, 11, 12월 6개월이 남아있죠.
그 6개월에요. 6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갑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채무자 을이라는 사람이 6월 30일에 1억을 갚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6개월의 이자, 이 이자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도 기한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한이익을 배상을 하면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이익을 쌍방이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쌍방이 기한이익을 가지고 있을 때 쌍방이 어떻습니까?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어요. 포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갖는 기한이익을 배상을 해주면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이제 이항입니다. 기한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즉 기한이익을 포기했을 때 상대방도 기한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면서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에게 기한이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배상할 것이 없는 거죠. 자, 기한이익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절 오른쪽 보시면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은 좀 산수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큰 어떤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제 법률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입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잠시 쉬었다가 77페이지에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 권리 변동 사유로서 그 소멸시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